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감정평가사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창수 팀장이라 하고요. 우선 에코백에 드린 구성품 보면은 여기 진행 시간표가 있는데 이 진행 시간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강사진 소개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 그렇게 패키지하고 종합반 소개 간략하게 하고 과목별 공부 방법론 소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종합반하고 커리큘럼하고 강사진 안내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공부 방법론이나 학습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무가 끝나고 나서는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 필수 계산기죠. 그래서 두 분을 추첨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경품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응모권이 3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 추첨의 어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추첨이 되면은 뒤에 혹시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시 추첨이 되면은 재추첨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추첨을 진행할 때 3분 이내에 저희가 링크를 채팅창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링크를 3분 이내에 입력을 해 주셔야 시청하시는 걸로 간주가 되고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법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아이패드 에어를 이제 추첨해가지고 경품으로 드리는데 이 아이패드 에어가 지금 국내 출시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내 출시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바로 그거를 구매해서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시간표 브로셔를 보시면은 이제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이제 실무에는 여준 평가사님, 최시훈 평가사님이 담당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론에는 어정민 평가사님, 최동진 평가사님, 그리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는 이현진 평가사님, 김경 교수님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 학원 대비 관련해 가지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만 좋거나 좀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져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도 좋고 이론 법규도 좋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스터디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무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이론 법규 때문에 스터디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2차는 저희 학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강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경제학의 이제 장성구 박사님이 가장 유명하시죠. 그래서 뭐 1차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민법하고 경제학하고 회계학이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 회계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종로 쪽에서 검증을 받으신 현진환 세무사님이 계시고 민법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쪽에서 다 검증을 받으신 분들이 짱짱하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1차도 걱정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현진 평가사님도 1차를 그 출강을 하시기 때문에 수강하시려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2022년하고 2023년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4월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쭉 진행하는데 지금 바로 보면은 저 7월까지만 해가지고 딱 끊겨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기본 강의가 연기 스터디, 일기 스터디 진행할 때에도 기본 강의가 순차적으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 두세 달 전에 이제 종합 문제풀이가 또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동차로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담이 덜 되게 먼저 5월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경제학, 회계학 두 과목만 준비하거나 경제학, 회계학, 민법 이렇게 3과목 하시면서 2차를 준비하시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일단은 영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어를 빨리 획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한 20% 정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2차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 두셔서 5, 6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1차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한 3대7 정도나 4대6 정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점점 1차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안내를 해드리자면 크게 이제 동차 종합반, 2차로 구성되어 있는 올인원 종합반, 그리고 기본 강의 종합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1차하고 2차 두 개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전 과정, 정규 커리큘럼이 이제 포함된
그 종합반이고, 오리건 종합반 같은 경우는 2차 기본 강의하고 GS 스터디 과정이 있는데 어떤 강사 선택에 따른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강의 전 과정, 기본 강의만 포함이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동차로 하거나 전체 어떤 좀 종합반 할 때 금액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어차피 스터디도 영사기 종합반이 따로 있고 해당 부분에 약 30% 정도 할인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종합반을 수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스터디 종합반으로 하셔도 무난하게 학습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반을 신청하실 때 이제 뭐 실강 복습 동영상 정책이라든지 뭐 수강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일단은 문의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다 제공을 하고 단과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종강 후 단과 종강 후 한 달 이내 정도까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고 다 인생 걸고 하는 공부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수강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좀 웬만한 거는 다 배려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학습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종합반 분들은 좀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합반 진행할 때 다른 학원들하고는 다르게 실강으로만 해서 실강만 듣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서 온라인 참석도 같이 믹스해가지고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지금 토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실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실무는 오셔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시고 이론 복교는 온라인 첨삭으로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서 약간 DIY 해가지고 학습 커리큘럼을 본인한테 맞춤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합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종합반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무 기본 강의 1을 나는 실강으로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실강으로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이론도 실강으로 들으시면 되고, 근데 내가 조금 몸이 안 좋거나 동영상으로 잠시 학습하고 다시금 못다한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실강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 강의 2나 3를 온라인 첨삭으로 하셨다가 다시 4 때 실강으로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해가지고 실강 또는 온라인 첨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수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실강에 오시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동영상 배수나 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넉넉하게 드리고 실강으로 참석하시면은 실강 수업을 듣고 100%또 실강 복습 영상이 별도로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또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DIY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합반 말고도 이제 단과 그 과목별로 해가지고 그 패키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일정이나 이 패키지들은 본인한테 맞춤해가지고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설계해가지고 또 수강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실강이나 온라인 첨삭반으로 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학원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폼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카톡 채널 프라임 감정평가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선 문의는 이제 02888-0112로 전화 주시면 되고, 만약에 방문으로 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노무관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거나 또 저희 또 부팀장들도 여러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또 상담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만 물러가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그 감정평가의 보상복규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기용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예. 잠깐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행정법 강의한 지는 18년 됐고요. 보상복규 강의한 지는 5년, 본격적으로 강의한 지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요. 평일반 강의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 개인 카카오톡 질문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는 하셔도 전화는 받지 않고요.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평가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 소개입니다. 과목은 잘 아시다시피 그 법 세 가지죠. 법 세 가지. 뭐 1차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셨을 테고 하나는 안 배우셨을 텐데요. 법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세 가지 법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세 가지 법은 잘 아시겠습니다. 그 세 가지 법을 할 때 보통 보시면 학원에서 그 세 가지 법을 배우는 것을 개별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배우는 걸 행정법, 그냥 간평 행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상법규 안에서는 행정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개별법도 배우고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과목이 세 과목인데 행정법을 왜 배우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 세 개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 조문을 하나 가지고 왔죠. 법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감정평가법은 1차 시험할 때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4페이지에 보시면 17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아 등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18조에 보시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법에는 등록을 거절당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불복을 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법 세 개에는. 그러니까 그 3법에는 이 법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9조에 장관은 등록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불복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럼 제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단에 관한 법이 그 수단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법이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록이 거절됐거나 등록이 취소당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무엇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 3법의 범위 안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3법을 개별법에서 A, B, C, D를 배웠다면 그 왜 A가 되고 왜 B가 되고 왜 C가 되며 결국은 그 A, B, C, D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행정법에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행정법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며 등록을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등록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겠죠. 그럼 재산상 손해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법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을 것이냐에 관한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이 크게 개별법이 있고 개별법이 3법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습니다. 간평행정법이. 그럼 간평행정법 안에서 공부를 해놓으면 개별법이 눈에 보인다 그랬죠. 이쪽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쪽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연결해서 듣는 게 좋아요. 연결해서 듣는 것이 좋고 가능하시면 한 선생님한테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간평행정법을 할 때 정확하게 개별법에 나오는 내용과 개별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개별법을 할 때도 행정법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개별법을 할 때 행정법의 내용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실익이 뭔지, 어떻게 불복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과목이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50대 50입니다. 50대 50. 그러나 그건 있어요.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기와 이해가 있다면 이해 쪽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개별법은 법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리는 행정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는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느 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당연히 행정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행정법을 열심히 하면 개별법 공부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고 암기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럼 행정법만 열심히 잡으면 마지막에 암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게 제일 어려운데. 물론 그게 제일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 암기를 하느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문을 들고 막 암기하시더라고요. 조문을 들고 왜 암기를 합니까? 요즘은 조문 다 줍니다. 아시겠죠? 조문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기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이 안에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 안에 숨어 있는 법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전 활용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법전은 원래 시험 보통 주관식 시험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주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보세요. 법전을 외워야 됩니까? 법전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법전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 특히 필요한 법들은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법전에 다 시험 문제에 다 주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뭐 절차법 이런 거 외우셨는데 지금 필요 없습니다. 다 절차 다 줍니다. 그럼 법전을 왜 하느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줬어요. 예를 들어 절차법을 주거나 아니면 개별법에 있는 법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예를 들면 그 법을 그냥 우리가 그냥 글 읽듯이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처분이라고 한다면 처분을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처분이라는 개념을 배우시겠어요. 처분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서 공권력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행정청에 관한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서 공권력 행사. 왜냐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목차입니다. 그럼 법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법전을 잘라서 읽어야 돼요. 잘라서 읽는 걸 연습해야 돼요. 잘라서 읽는 건 어디에 나오냐? 책에 나옵니다. 책에 보면 예를 들어 이주대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주대책에 관한 법조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이주대책의 요건을 잘라 읽는 방법을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조문을 주면 잘라서 뭔 말 하면 된다. 잘라서 목차를 잡아주면 된다는 말이죠. 법조문을 뭐하러 외웁니까? 중요한 건 잘라 읽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다. 그러면 그 법조문을 잘라서 읽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요건을 쓰면서 그러니까 암기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판례 외우는 게 더 낫죠. 조문보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법전을 그렇게 최대한 법전은 법전으로서가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요건을 분석해서 차라리 그 요건을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혹시라도 안 나왔을 때 법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일정입니다. 강의 일정은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강의 일정은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21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4월에 진행된 기본 개념 무료 특강을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21년 6월에 진행된 답안 작성 방법 특강. 이 두 가지는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일 놀란 것은 평가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에 깊이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기본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인 걸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 교재는 이미 다 출간이 돼 있어요. 행정법 강의 교재는 이미 출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 강의 교재는 6월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은 5월 17일 날 시작합니다. 5월 17일 날 시작해서 7월 7일 날 끝나요. 매주 3회씩 합니다. 매주 3. 화, 수, 목 매주 3회씩 하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끝나기 전에 2차 시험 시작하기 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15회 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을 9회 할 거기 때문에 주스로 치면은 전주에 강의가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작년에 기본 강의만 들으셨던 분이 2차 시험장에 가가지고 한 주 남고 시험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쓰셨냐고 하니까 12페이지 썼다고 합니다.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중요한 것,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본 거라는 거죠. 다 본 거.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법학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학은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몇 주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법학은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모의고사로 그냥 복습 시험 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와서 시험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강의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법은 체계입니다. 체계.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소송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 배우고 일주일 있다가 조금 더 배우고, 요거 배우고 일주일 있다가 조금 더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지식이 쌓이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학은 몰아치기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9월 달에 기출사례집으로 모의고사 특강을 할 겁니다. 문제집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현재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뭐 답안 작성이나 이런 거에 관한 특강을 할 건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모의고사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진행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본 강의는 제 강의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강의는 제 강의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시간이 다 됐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가끔씩 보는 영화 중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타카라는 영화는 뭐 줄거리는 중요하지 않고요. 형이랑 동생이랑 늘 수영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서 다시 형이랑 동생이랑 수영 내기를 하는데 또 형이 이겨요. 그래서 물 중간에서 수영을 하다가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한테. 너무 멀리 왔다. 이제 돌아가자. 바닷가 수영대회에서요. 그래서 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한테 매일 지는 이유는 너는 돌아갈 힘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신다면 돌아갈 힘을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 받고 나오고 싶었는데 호명이 없어가지고 제 차례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요 감정평가 신부를 맡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다들 이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 뭐 면가락을 하는 방법, 뭐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뭐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 얘기를 사실은 이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고 스스로 터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지금 설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특강 관련해서 그럴 때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얘기를 처음부터 이제 알고 계셔야 결국 빠르게 합격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 세 가지 얘기가요. 약간 잔소리 같아가지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는 안 드리거든요. 지금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기본 강의 때 한 번 정도 더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잘 안 드려요. 잘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 오시면 그때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얘기만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강의 커리큘럼이라던가 기본적인 다른 사항들은요 또 차근차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뭐 제 소개도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을 바쁘다 하더라도요. 23기 평가사거든요. 이제 한 10년 차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을 다 준비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정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오신 것보다요. 저도 사실 이 시험을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격증이다. 합격을 하면 뭐 어떻게 생활을 한다. 알고 왔을 건데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합격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신 만큼
이제 대가를 받는 건데 생각보다 더 수입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높고요. 그리고 삶의 여유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부자라는 거는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시간도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회사 업무 다 정리하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년 차가 이런데 15년, 20년 되면 또 얼마나 괜찮겠어요? 저희는 또 은퇴도 되게 길거든요. 합격을 하시면 이제 선배들이 은퇴를 안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되실 텐데, 예, 일단은 합격을 하시면 그만큼 쭉 오래 가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번 이런 거는 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건데, 예, 어쨌든 이제 좋다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일단 한 발 내디디신 거죠. 예,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다른 공부 안 하시고 여기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 나왔는데, 과도 괜찮고요 나왔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에 비해서 크게 사는데, 그쵸? 뭐 비교를 해보자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좋은 마음으로 오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감정평가 실무잖아요. 실무인데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게, 빨리 공부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외우세요. 그냥 외우십니다. 문제를 통으로 외우시고 답안지를 통으로 외우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통으로 외우세요. 좋으시고 다 이제 자신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공부가 통으로 외우시는데 통으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목차를 외웁니다. 예. 그게 가장 오래 걸리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이라는 게, 우리 특히 이제 뭐 이론도 어렵고 법규도 다 어렵긴 한데, 실무 같은 경우는 토지 하나를 평가를 해도요 경우의 수가 사실 뭐 수천 가지가 된다고나 할까요? 토지가 위치해 있는 이제 지역이라던가, 뭐 개재되는 평가 목적이라던가,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공법상 제한, 뭐 용도지역 등이라던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여러분들 그걸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면 이 책 보면 된대, 이 책 외우면 된대, 이거 몇 번 보면 된대. 그러니까 1차처럼 공부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시거든요. 1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은행이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해진 책을 보시면서 여러 번 회독을 하면 합격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2차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실무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음이 급하시면 책을 외우시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외우고 나면 그게 범위가 작으면 외우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도 나중에 가면 그 책 하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한테 이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경우의 수가 하나가 통합이 돼가지고요 하나가 돼버리는 건데,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외우시고 저렇게는 저렇게 외우신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대처가 안 됩니다. 우리 2차 시험은요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 나오면 저는 꼭 풀면 합격 그대로 하는데, 그리고 우리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이제 우리 평가사님들, 교수님들 다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고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시험장 들어와서 저는 문제를 베껴서 낸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만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집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냥 제 책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100분 안에 100점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빠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만 돼 있으면요 문제를 그때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암기된 것들이요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이해를 한 건지 암기를 한 건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좀 편하게 실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써져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나중에 암기를 위해서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출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단연차가 돼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빠르게 정리하시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법 규정 말씀드리는데요. 그 실무로 공부하시면 까먹으세요. 항상 이제 숫자 문제를 푸시다 보니까요. 이게 어디에 근거한지를 모르시고 패스 문제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늘 어디 근거가 있어요. 우리 감정평가 금액을 내는 것도요. 다 어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범위가 넓고 많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혹은 이제 책장을 만들거나 해가지고요.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요거 공부하고 둥둥 떠다니면 결국에는 이제 계속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 하시려면 결국에는 어디에 근거한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 규정이란 부분도 이제 오늘 꼭 이제 가져가시고요. 요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챙겨 드릴 겁니다. 조문들을요. 조문 챙겨 드리면 여기에 근거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정리하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요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똑같은 건데요. 결국에는 이게 그 수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수백 가지 경우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다 공부하냐 하는 건데, 그렇죠. 감정평가하고 3방식이잖아요. 뭐 이거 곧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해서 뭐 시장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 비용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수익 평가하는 것 해가지고 3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경우의 수가 이제 내가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요거 3방식을 먼저 잡자라는 거예요. 잡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있는데요. 이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평가 목적이 있어요. 뭐 대출을 위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경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 수용당해서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전부 다 평가사가 이제 평가 금액을 내는 건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방식을 다 적용을 하는데 평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공부를 하실 때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궁금해하시는 거 1년 커리큘럼 어떻게 되냐, 공부 어떻게 되냐 이 말씀드린 건데 이 과정을 쭉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이 과정을 좀 따라오는 과정에서 저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이제 이게 연간 일정인데요. 뭔가 좀 이제 복잡하죠. 일단은 보통 우리 시험이 이제 코로나 전에는 6월 말, 뭐 7월 초 이렇게까지 픽스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디데이로 잡고 그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오늘 내가 공부를 뭐 8시간 하고 9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합격을 하려면 이때 시험을 치려면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되어 있어야 돼. 역산해야 됩니다. 내 공부량을 정해놓고 역산을 해서 내가 올해 말까지는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그쵸? 9월까지는 스터디 시작 전에니까 공부가 돼야 되고 당장 이번 달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역산을 하면요 결국 이 스케줄이 나옵니다. 이 스케줄을 제가 짜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우선 지금 마음이 급하시지만 올 9월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본기만 쌓으셔야 됩니다. 자 질문 중에 많은 게 어차피 어려운 거 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시험 칠 거니까 어차피 어려운 문제 풀 거니까 스터디 미뤄 오면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히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시면 안 돼요. 3기 4기 듣게 다 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제 3기 시작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뭐 학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분들 많이 오시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강의 들을 때 스터디 같이 듣는 분 계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분들 뭐 하시냐면요. 스터디 오셔가지고 문제 외워요. 이해 안 되시거든요. 내가 이해할 준비가 돼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급한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우리 다들 2년 만에 합격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2년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올해 9월까지는 기본기를 쌓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급책, 중급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석 달 보시고 요거 석 달 보시는 거예요. 회독수가 5회독, 6회독, 7회독, 5회독, 7회독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가지고요. 내 뼈대를 탁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쫙 흡수를 하는 겁니다. 쫙 흡수를 할 때 그 다음은 기출이에요. 예, 응용이거든요. 예, 응용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답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새 문제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 출제위원분들도요. 전에 나왔던 거 참고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참고를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전에 거랑 약간 응용해서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에 이렇게 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 간평수험계 기본기가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지 않고는요.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기출까지 공부하는 게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터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 안 거치시면 요때 합격을 못 하시면 이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무서운 얘기죠. 예, 스터디 바로 들으시고 이때 안 되시면 또 스터디 또 들으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들으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첫 해의 기본을 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실력을 실무 실력이 느는 게요. 쭉 공부하는데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다가 탁 한 번 튀고요. 지지부진한 것 같다가 탁 한 번 튀거든요. 2번 튀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튀기 시려면 예, 요때까지 기본기 쌓으시고요. 요때 한 번 튀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튑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만에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짜놓았고요. 보자. 제 강의가 지금 기초 입문 강의,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뭐 저도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법 전공하다 보니까 부동산 잘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이게 좀 이제 워밍업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이론, 일반 보상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해야죠. 스터디 가기 전에 문제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까지 같이 돼 있고요. 연기가 사실 1대부터 시작이 돼요. 이 연기는 어떻게 보면 요거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요 공부한 거 한번 연습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1기 때부터 내용 정리를 좀 하는데요. 기출을 공부할 때쯤 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잘 한번 이제 봐주시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책들은 지금 다 7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이제 8판이 지금 이제 그쵸? 요거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나왔고 거의 나왔고 이거 곧 나올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책을 하냐면 우리 법 개정이 많이 돼요. 그럼 개정을 한 걸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강의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또 이거 고치시라 하면 제가 죄송해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 교재들이 4월에 출간하게 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 아까 그 스케줄보다요 조금 이제 더 빨리 나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지금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선방식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내일 모레 제가 이제 특강을 합니다. 요거 꼭 오셔가지고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쭉 따라오시면요. 훨씬 쉬우실 거예요. 3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여러치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무료 특강 하면서 좀 여유롭게 기본 개념 알려드리는 시간 하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오면 돼가지고요.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에 기본 강의 끝나고 토요일에 스터디 강의 끝난 다음에요. 계속 여기 학원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가지고요. 공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실 분들은 또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예,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설명 잘 드렸으니까 혹시 오늘 이제 좀 시간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예,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요. 오늘 마치고도 괜찮고 저기 내일 모레 목요일에요. 오셔가지고 그때 또 자세하게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는 감정평가 실무를 맡은 최시은 평가사입니다. 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살짝 안 좋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네, 저는 감정평가 실무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저는 29회 감정평가사 합격을 했고요. 네, 운이 좋게도 감정평가 실무를 실무 과목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 현재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년 차에 동차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혹시 1,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수험 시절에 그러면 수석을 하신 분은 항상 질문 많이 받는 게 스터디에서 항상 상위권이셨어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제가 사실 실무 수석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항상 스터디에서도 중위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막 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점수로 합격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약간 합격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보장을 못 했었고요.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돌고 돌아서 조금 오래 공부한 오래 공부해가지고 사실 3년차 합격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23회, 24회 때 잠깐 공부를 했다가 한 2년 정도 조금 방황을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3년 차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좀 장수생분들한테도 조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최종 성적은 실무 71점, 이론 50.5점, 법규 51점, 그래서 평균 57.5점이고요. 이때 당시 전체 수석분이 58.66점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점수가 썩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실무 수석을 합격하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선배일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부동산을 평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부동산에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 내용은 이제 토지가 되는 거고요. 목차가 이제 논리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건물을 올리는 골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는 이제 외형을 갖추게 되는 거는 답안 작성으로서 이 부동산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을 이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무 과목은 이제 감정평가서 중에서 이제 의견서 부분을 100분 동안 작성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합격자 통계도 보시면은 상당히 60%에서 70%대로 굉장히 다른 두 과목 비해서는 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우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은 저희 1차 과목 배우셨으니까 다 아시죠? 고부, 연계. 그래서 개별성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하늘 아래 동일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무적으로 판단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판단 여지를 뭘로 채우느냐? 결과적으로는 논리적인 답안으로 이걸 채워나가는 게 실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매회 문제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험장에서 마주했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답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자 이제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1차 과목은 각 과목마다 40점이 넘어야 되고 평균 점수가 6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실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70점 만점을 실질적인 만점으로 보고 그리고 40점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가 되어 있지만
조금 답안의 완성도, 즉 논리가 살짝 좀 빈약하다.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좀 인지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대체로 40% 내외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꽈락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50% 정도 내외의 득점을 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가 되어 있지만 답안 완성도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양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득점률 60%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 내용도 완벽했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세 과목을 어떻게 득점을 잘 얻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터디에서 문제를 마주하셨을 때도 내가 매번 마주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마다 내가 득점을 얼마나 했는지, 문제마다 내가 득점을 얼마나 잘 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걸 꼼꼼히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60%, 70%의 수렴하는 답안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최근 실무 과목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세 과목 전부 다 해당돼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고 대체로 다시 30, 20, 10 이런 식으로 문제수하고 배점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수험 가이드 보시면은 수험 가이드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최신 출제 경향을 좀 적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최근 문제 출제 경향상, 감정평가 이론하고 법규에 대해서 이런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약간 실무 계산적인 외형을 갖춘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수험생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낯선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수험생들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느냐를 시험장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죠. 현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시험장에서 이걸 마주쳤을 때는 100%의 능력을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 당연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본인의 그런 논리를 최대한 이끌어내셔가지고 뭐라도 써야 좋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득점률하고도 또 연관되는 거죠. 저희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쓸 수 있는 거 저희도 잘 쓰면 좋고 남들이 못 쓰는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쓴다면은 상대적으로는 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된 것도 저는 제가 풀던 대로 푸는 것도 있었고 이제 조금 어려운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험 가이드에도 드렸던 것 중에 29회 그 낯선 자료의 처리라는 이지 3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낯선 자료가 나와가지고 전에 보지도 못했던 자료를 수험생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조금 망설이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처리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때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밀고 나갔던 게 조금 더 좋게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약간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낯선 자료들을 어떻게 본인만의 처리 방식으로 잘 처리하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명확하게 지침을 좀 기재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효 숫자를 몇 절짜리까지 하고 평가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얼마까지 기재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워낙 쓰는 분들마다 답안들이 되게 다양하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일정하게 조금 정제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문제 1번, 2번 단계에서는 조금 지침을 명확하게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실무를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가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론하고 법규는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암기를 하시면은 조금 해결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답안 쓰시는 스킬이 조금 생기시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상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데 항상 실무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 이때 아까 저희 보셨죠? 터파기, 토지 그게 기본 내용 다지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좀 암기도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얘네를 가지고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논리를
평가 논리를 점점 숙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토지 위에 골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GS에 참여하시거나 그리고 개별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분 동안 문제를 푸는 전략을 본인만의 전략을 꼭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시고 이 앞에서 알고 있었던 이 기본 내용과 논리들 중에서도 내가 보완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꼭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기출 분석이에요. 기출은 진짜 최고의 교재거든요. 저는 한 10년치를 진짜 10번 정도는 푼 것 같습니다. 되게 반복해서 푼 이유가 이게 결국에는 본인만의 베스트 솔루션을 작성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업에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강사님들끼리도 답안이 갈리고요. 본인만의 그런 것도 조금 논리들이 생기다 보면은 나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거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본인만의 일관된 평가 논리를 정리해주는 마이 베스트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주실수록 본인의 논리가 더 쌓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당연히 논리도 보완되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도 당연히 이때 쌓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100분 내에 저희가 답안을 최대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베스트 솔루션은 이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쓰게 됐으면은 10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차를 이건 덜고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써준다. 이런 식으로 좀 본인만의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실무 공부의 가장 제일 기준이었던 게 이 기출과 오답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스터디와 기출 분석을 통해서 마주한 문제들을 꼭 논점을 오답 노트로 적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적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단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들고 갈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잠시만요. 네.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본 내용을 반복 숙지.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놓쳐지는 게 뭐냐면요. 기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저는 좀 사전식으로 다시 기본서를 좀 봤거든요. 제가 오늘 뭐 이런 문제를 마주쳤는데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간과했던 부분도 있고 다시 버전을 보거나 기본 내용을 보니까 간과했던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답 노트로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걸 또 목차로 쓰는 연습을 하면서 본인만의 기본 내용과 내용을 다지면서 논리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장에서 본인만의 서브를 들고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스케줄을 안내해드리자면은 일단 대체로 다들 2년차 합격을 목표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2년차 합격을 목표로 하셨을 때는 실입학 과목 분명히 그 공부 양에 대해서는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득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실무가 아무래도 조금 제일 낯설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론하고 법규는 1차 과목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첫인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실무는 일단 낯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눈에 익히면서 점점 올해 2차 시험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득점을 전략할 것인가를 구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2년차 합격이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단기간 고득점을 목표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험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뭘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꼭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장수생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스킬이 있어요. 도시락을 뭘 드시는지, 자리를 앉았을 때 뭐 테이프로 그 있어요. 뭐 스톱워치를 고정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꼭 다 기억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좀 1년차 때 꼭 그 실무 시간만 갔다가 도시락 드시고 이론 법규를 안 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지막 시간까지 꼭 있다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솔직히 진짜. 그리고 약간 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시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일정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꼭 같이 체감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꼭 앉아있다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당장 이번 달 4월, 5월에는
실무하고 첫 인사를 하시는 거니까 이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어떤 건지 정의부터 차근차근 외워보시고 감칙도 같이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실무하고 좀 더 친해져야겠죠. 그래서 배운 개념들을 기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집이 좋은 것들 많아요. 뭐 종합 문제집도 있고 아니면 뭐 기본적인 초급 문제집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로 풀어주시면서 아 내가 알고 있던 이 2달 동안 봤던 이 문제들이 이 내용들이 문제로는 일로 와지는구나 라고 해주시면서 이때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거만큼 생각이 더 풍부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사님들을 붙잡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왜 이건 이래요? 왜 이건 이래요? 왜 어린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창 클 때 왜?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요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야 왜 이렇게 나가는지 그러면 왜 이런 논리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이 다음 해를 잘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에 시험장 잘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년을 알차게 잘 보내셔야죠. 이때 항상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저는 항상 이게 제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매주 스터디 갈 때마다 나는 오늘 시험장에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나는 시험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항상 좀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잘 못 풀었다 하면은 아유 오늘 시험장 아닌 게 어디야. 시험장 가가지고 잘 풀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멘탈 관리도 좀 해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멘탈 관리도 당연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부침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더 잘 되고 약간 이런 오르락 내리락이 분명히 업앤다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본인의 멘탈을 잡아주시는 연습을 꼭 같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9월부터는 6월, 7월에 친해졌던 거 연기 스터디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본 내용 암기를 조금 완성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10월부터 일기 스터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돌리시되 이때 오답노트하고 기출을 꼭 같이 봐주세요. 해가지고 스터디에서 마주한 문제를 오답노트에도 작성해 주시고 스터디 문제를 당장 푸는 것도 벅찬데 기출을 보는 거는 조금 벅차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1월쯤으로 옮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이런 마주한 문제마다를 오답노트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2기 스터디에서도 꾸준히 오답노트하고 기출 분석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시험 시작한 100일 전쯤부터는 이제 GS 3기하고 4기가 진행이 될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오답노트를 단고나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서 실무를 뽀개는 거죠. 우리 칩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뽀개주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실무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다라는 뭐 그런 조금 이미지가 있지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저의 실무 강의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10년치에 대해서 실무 기출 특강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4월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GS 3기 스터디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근데 대신 저는 조금 기본 강의를 지금 조금 진행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일단 스터디 위주로 조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대신 저는 좀 특강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기본서나 핸드북을 좀 출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답노트나 이제 공부 방법 관련해서 수시로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펜 하나만 요걸로 써도 되나요? 요건가요? 아 네네. 네 제가 수험생 상담폰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수험생 상담폰이고요. 혹시 카톡 아이디 필요하시면은 네, 언더바로 시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이 좋게도 정말 복이 많은 게 32기 평가사님 2년차 합격생이신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의 실무 문제도 많이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평가사님과도 언제든 상담 가능하시니까 이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2년차 합격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라임 법학원 감정평가 이론 담당 어정인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100분 안에 100점 풀어내야 되잖아요. 저희 15분 주셨거든요. 저 15분 안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요,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저희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보고 계신 화면에는요, 26개의 채점평이거든요. 여러분이 실전으로 들어오시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채점평입니다. 채점평. 채점평을 조용히 앉아서 읽을 시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랑 제가 구성한 자료는 채점평을 기준으로 공부 방법론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저랑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 전략을 한번 같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점평입니다. 26회 때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 학습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해내야만 2년차 합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격을 위한 답안지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소개가 없었죠. 25기 합격생이었고요. 지금까지 쭉 조용히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6년, 7년 동안에 쌓인 노하우를 합격을 위한 답안지라는 용어 안으로 여러분께 좀 빠르게 전달해 보려고 마지막 준비했고, 저 역시 연간 일정 강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귀 한번 보시죠.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되시면요. 네, 이 문장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이 문구를 보여드린 건요. 실무 이론 법규 중에 혹시 먼저 합격한 선배님들 말씀 들어본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론이 제일 쉽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론은 제일 뒤에 벼락치기까지는 아니지만 맨 뒤로 해서 몰아치면 된다. 그런 말씀 아마 해준 합격 선배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실무, 이론, 법규 모두 3과목 다 전문 자격사를 뽑는 시험에서 그 비중은 똑같이 중요하고 감정평가 이론 역시 문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고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무 법규 이론을요, 동그라미 안에 표를 만들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론을 더 크게 해드리고 싶죠. 예, 그런데 실무 법규 이론 중에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답답해요. 공부 방법을 잘못 설정하면 그 합격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학 개론 연계 물론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이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믿고요. 뒤에 몰아치기 절대 안 돼요. 필패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두 번째, 논술력이 좀 요구돼요. 지금 이론은 논술력이 좀 요구됩니다. 그래서 암기 그리고 이해 모두 중요한데 암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논술력을 잘 뽑아내려면 아까 여준 평가쌤 말씀 너무 좋았어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0분 안에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위한 나의 필력을 위해서는 암기도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시리법 중에 쉽게 접근은 가능하지만 뚫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만큼 투여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면 좀 적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점은 앞서 그 문구를 보더라도 평가 이론이 이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 쉬울 것 같은데 그 선에서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득점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합격 전략을 통해서 그 선을 좀 뚫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 과락률, 과락자 이런 거, 최고 점수 이런 거 보이시는데요. 32회 기준으로 봤을 때
실무는 50점 후반이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여기 65점 최고점 받았죠. 예,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채점평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요, 특징을 알아야 그 전략 방법이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감정평가 이론 첫 번째는요, 범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론은 실무랑 법규와 달리 누구든지 말로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 소화해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회 채점평 보시면 이것도 되게 멋진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짧은 단 한 줄에 이렇게 담아냈다라는 게 전 좀 놀라웠는데, 명확한 용어 사용, 평가 방식의 적용,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 능력, 감정 평가서로서 펼쳐진 사상에 대한 정리, 논리적인 기술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분량, 범위에 대한 소화가 없다면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량을 임의대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총론만 한다든가, 총론 중에서 또 3방식은 실무와 겹치니까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은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론 얘기하면요, 뭐가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냐면, 이따도 소개하겠지만 외워야 하나요? 그죠? 그다음 쓰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면, 두 번째,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는 당연히 필수고요. 28회 채점평 보시죠. 정확한 개념의 설명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념적 설명이 많았다고 하죠. 두 번째, 이해와 연결이 부족한 수험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는 필수다. 다음 세 번째는요, 쓰는 양이 곧 점수로 이어지는 게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 유형 마지막인데요. 약술형이라고 해서 10점 또는 15점으로 출제되거든요. 그 부분 보시면 단어의 해설만은 안 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출제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안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라고 해요. 총동원해라. 총동원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암기도 암기, 그 다음 기계적으로 쓰는 나의 그런 적응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간 단과든 그리고 스터디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쓰기는 필수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알고 그 다음 세 가지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범위죠. 예, 감정평가 이론은 총론과 강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총론편에서는요, 감정평가의 정의에서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감정평가, 우리가 하는 직업이죠. 행위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제1편 감정평가의 기초 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토지 등이죠. 네, 부동산의 기초 2편이고요. 경제적 가치를 봅니다. 3편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4편 여기 판정하는 부분 있죠. 판정하는 데는 4, 5, 6 최유효 이용 분석, 그죠? 시장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등 판정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고,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서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표시하는 방법인 3방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강론에는요, 금융, 투자 등 이렇게 개발론, 학계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주가 되고요. 저희 총론에서 토지 등을 유심히 더 쪼개서 바라본다 하면 유형별 감정평가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 유형을 목적별로 다시 한번 본다면 목적별 감정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강론에 유형과 목적을 넣기도 해요. 총론은 감정평가의 정의로 한마디로 정의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데 이제 4기, 3기 되면 가장 수험생들이 불안한 게 뭐냐면 총론과 강론을 좀 해놨어요. 자신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이드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드라는 것도 불규칙하진 않아요. 예. 대부분이요, 여기 감정평가학 논집 등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평가사님들이 연구하는 영역에서 다뤄지는 출제된 집중되고 있는 이슈되는 논문들, 업계 이야기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총론과 강론은 우리 수험생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범위고 플러스 알파의 영역은 강사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드릴 영역입니다. 따라서 범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범위를 가장 최적화로 풀어낸 책은 어떤 것일까? 그 고민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는 수험계 서점 바로 가시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기본서라고 하죠. 예, 교수님들 책을 기본서라고 하는데 저는 제 책을 기본서라고 하겠습니다. 2번 강의 교재 보시면요. 교수님 책은 깊어요. 깊어서 좋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빠르게 합격해야 되고 실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사인 제가 쓴 이 5가지 교재로 1년을 같이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요.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와 요약서 그리고 해설서 강의, 그 다음 논점별과 일반, 회차별 기출, 그리고 마지막 이번 기본 강의 제공되는 필수적인 개념 500개를 단어장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고르는 고민을 좀 시간을 세이브하고자 저의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준과 해설서는 당연히 수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저의 3번째 줄 보시면 해설서 강의 교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번 강의 교재, 제 교재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감정평가에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우리 총론과 강론은 기본서를 보시면 1편에서 17 챕터로는 17개가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범위를 확정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암기하고 써봐야 됩니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거 2가지 꼽아봐라 라고 하면 첫 번째, 암기 이거 다 해야 되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오시면요. 정말 이 질문 많이 하시고요. 2번째는 평가사님 제가 공부 시작했는데 이거는 한 3기쯤에 말씀하세요. 이제 마음이 급하신데 이제 오신 거죠. 기본서는 없고 프린트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합격한 선배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해도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암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암기 아까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암기는 어떻게 다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방법도 있어요. 따로 빼서 따로 정리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기본 강의에서 그 아까 500개의 핵심 개념을 정리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본 강의 활용, 감정평가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2번째 스텝으로 목차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단문, 장문, 100점, 실전 이런 식으로 암기를 같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될 겁니다. 계속 쓰고 저희 총 커리큘럼 저와 같이 하는 것만 5회독이에요. 그러면 저랑 5회독 여러분 돌아가서 복귀하시죠. 스터디 다니시죠. 또다시 복귀합니다. 그럼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기본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망설일 때는 그거예요. 서브노트로 갈 것인가 기본서로 갈 것인가. 따라서 프린트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는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게 돼요. 그래서 기본서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분량 얘기 17편까지 있는 건 최소 범위입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활용론은 저희 기본 강의나 스터디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교재가 저는 따로 단거나 하지 않고 서브노트로 가져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브노트는 약간 선택의 문제예요. 즉 단거나는 절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인데 서브노트를 만들까 말까는요. 기본서를 두고 조금 더 내가 요약을 해볼까?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기본서나 서브노트나 내가 마지막 시험장에 들고 갈 단 한 권을 만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브노트 만드는 건 추후에 기본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특성의 3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실전 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까? 감정평가 이론은 문제 4개로 구성되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5개도 가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개로 구성됩니다. 자, 점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목표점은 어디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은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선이라는 게 여러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 진짜 했어요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실무 법규 대비 시간이 적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40점 초반 프린트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1년의 과정을 실무와 법규만큼 투자하시죠. 그보다 아주 조금 줄여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 합격선은요 45점에서 50점 초반, 조금 많이 간다 55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조용히 7년 강의했잖아요. 저는 67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0점 초반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난해 이제 합격하신 분도 60.5점으로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목표점을 제시해 드리면 저는 55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가지로 구성되니까 짧게 빨리 볼게요. 문제 1번은 40점급인데요.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 시험지를 딱 펴면 일단 지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긴 지문에 우리가 너무 긴장하게 돼요. 근데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기본 개념도 완벽해야 되고요.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수험생의 예측이나 전제나 이런 거는 금물이에요. 뭔가 논리가 틀어지면 그 답안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게 긴 지문 사례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6회 1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199라는 쉬운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는 최상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문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40점 또는 30점으로 출제됩니다. 단문형이라면 2가지인데요. 단일 개념을 분설해서 묻던가 아니면 다개념을 분설해서 묻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쉬워 보이지만 숨겨진 논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서와 결에서 나의 필력을 잘 드러내야 하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보이지만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2번째고요. 3번째는 저는 실무형이라고 따로 뺐어요. 제 그 핸드북 보시면 실무와 함께하는 이론이라고 적어뒀습니다. 이론에서의 고민이 실무에서 출제되고요. 실무에서 고민이 이론에서 출제됩니다, 여러분. 실무와 연계되는 출제되는 유형으로 업계 이슈도 등장할 수 있고요. 계산 문제가 서술식으로 변형됐다라는 점이 차이점일 뿐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약수령입니다. 목차 없이 2분 남겨놓고 3분 남겨놓고 쓰는 게 문제 4번인데요.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4번까지 마침표를 잘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10점 또는 15점을 쓰시면 이 시험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렇고, 그럼 진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안지를 빨리 이제 쓰고 싶잖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나의 답안지는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을 위한 답안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건요. 여기 지금 합격의 답안지잖아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저희 팀원분들입니다. 그래서 33회 합격하실 건데 일단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2줄로 쭉쭉 긋는 겁니다.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쓰다가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론이거든요. 2줄 긋기가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답안을 100점에 이런 분량으로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 주말 스터디의 최고 답안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답안지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요. 답안지가 좀 리듬감이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도 합격을 위한 답안지 3가지 플러스 실전에서 나의 경쟁 상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답안지를 펼쳤을 때 그 균형감, 리듬감을 좀 이런 거구나를 이걸 조금 통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합격을 위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우리 최첨병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의의와 목차 암기가 정확한 답안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념 설명은 득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승전결 논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론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리했던 나의 필력을 보여주되 묻는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적고 나와야 그해 합격이에요. 어설프게 적었습니다. 근데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합격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변하거든요. 확실하게 적었는지 봐야 하는데요. 채점평도 이렇게 말하죠. 물은 데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현출해내야 하는 답안지를 합격을 위한 답안지라고 보고요. 그 밖에 팁에서 보면요. 뭐 세 가지 정도 핸드북에 적어드렸는데 여기 채점자가 답안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은가. 글씨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가지 글씨체만 말하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글씨체로 플러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채점하고 여러분들 계속 강의를 한 결과 플러스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타 팁은 그 밖에 팁은 저랑 일정 진행하면서 피드백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케줄표입니다. 연간 일정은 이렇고요. 기본 강의 핵심 요약, 답안 작성, 논점별 기출, 종합 문풀이 순서고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최소한의 범위 500개의 암기 시작해서 목차 연습, 단문, 장문, 100점의 실전 문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용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번 기본 강의도 한번 보시죠. 시간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9시 반입니다, 여러분.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신림동 기본 강의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4회로 진행되고 교재는 이제 출간 4월 11일 출간 예정이고 그 암기 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회차 암기 테스트가 있고요. 이제 관리형 문자 시스템을 제가 도입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저 15분 넘겼으니까 탈락이죠. 근데 마지막 말은 좀 전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 시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 제가 보기에도 조금 유해 보이죠. 기가 좀 부족했는데요. 수험생 시절에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더 할 수 있는 거는요. 감정평가 이론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이셨고요. 이제는 저의 채점 팀장으로 저를 도와주고 계신 평가사님의 성적표입니다. 고득점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좀 돼가지고 최대한 저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일단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8기 감정평가사고 지금 현재 대한감정본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라임 이론 전임을 하고 있고 연락처는 제가 노출이 되긴 하지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카톡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거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성격이 이제 카톡 그 일이 안 지워지면 성격이 좀 안 돼가지고 그다 금방금방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빠르게 소개를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강사분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론은 무조건 공부 시간이 적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실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하시면 실무 하시는데 정신이 없을 거고 두 번째로는 법규에 이제 기본 강의 양 자체가 워낙 많죠. 그래서 법규 하시다 보면 이론엔 좀 치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그렇게 똑같은 100점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론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론에서는 특히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 분석입니다. 문제 분석을 통해서 목차로 걔네들을 드러나 줘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뭐냐? 그거는 이제 아까 어정민 평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점평에 다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집이 곧 출간될 예정인데 채점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강의하는 동안에 그 채점평이 뭘 의미를 하는 거고 채점평이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평을 해설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뭘 의미하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결국에 답안 작성이 이론에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아는 내용이 많고 멋있는 문장이나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안에 그게 현출이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표출을 해내는지,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대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문제 분석에서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 분석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분석에 대한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논하는 문제인지, 비교를 하라고 묻는 문제인지,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케이스예요. 설명하라고 물었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답을 하는 거는 물음에 맞는 답이 아니에요.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는 물음에 맞는 답을 요구를 해요. 물어본 걸 써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설명하라고 했는데 의견을 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논하라고 하는 거는 A가 답일 수도 있고 B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왜 A고 왜 B가 답인지, 그 논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하라고 물어봤는데 A와 B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물음에 답을 한 게 아니죠. 비교하라고 한 건데. A와 B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A와 B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 장단점, 이런 거를 쓰는 거는 물음에 맞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분석에 대한 기본 용어,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목차 작성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파악할 수는 있지만, 아, 나는 출제자가 하는 대로 그래도 그 방향은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는 게 목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내용이 아무리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론에서는 답안 작성 공부는 별개로 하셔야 돼요. 예, 전혀 다른 공부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용을 다 외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표출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김치찌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사람마다 뭐 두부를 조금 덜 넣거나 소금을 더 넣거나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맛을 내는 거는 맛을 느끼는 사람도 다르고 그걸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건드려 주기 위해서는 답안 작성은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 강의 외에 문제 분석이랑 목차 작성에 대한 강의를 6회짜리로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목차 작성을 하고 답안에 어떠한 서술어와 주어와 그다음에 목적어에 맞는 답을 어떻게 표출을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문제를 배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줄어들고 어떤 내용을 늘렸을 때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내용과 암기와는 별개로 답안 작성은 별도의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목표 점수는 저는 이제 50점에서 이제 55점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 물어본 거에 대한 뉘앙스만 풍겨줘도 사실 명가락은 돼요. 네, 명가락은 충분히 돼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배점의 균형성, 그 다음에 논리의 일관성, 저는 이 2개를 가장 강조를 하거든요. 물어본 게 설명하고 논하라고 했는데 설명하는 게 아는 게 많다고 거기서 배점을 7점을 가져가고 논하는 거에 3점을 가져간다, 이런 식의 배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채점평에 항상 나오거든요. 최근에도 유의사항과 뭐 장단점을 물어보라고 했는데 유의사항은 아는 게 많다고 답안지를 2쪽 이상을 쓰고 장단점은 3줄 썼어요.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19년도에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었는데,
제가 이제 채점을 해서 첨삭을 직접 하고 있는데 제가 채점하는 점수가 사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수험생들도 그렇고 지금 제 법인에서도 31기분이 제 수업을 듣고 실제 시험 결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장 점수가 유사하게 나오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채점, 그래서 지금 사실 2기 때도 제 점수가 좀 짜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과락 넘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락을 넘을 수 있는 수준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시험장에서 최소한 45점 이상이 최소한 획득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55점 이상,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55점 이상 안 받길 바래요. 예. 그 이유는 이론에서 물론 그만큼 투자를 하면 효과를 내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입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낮아요. 예, 이론에서 이거 이상 점수를 받으려고 책을 기본서를 한두 번을 더 보는 것보다 법규 논점 하나 더 외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2년차가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봤을 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실무 50점, 이론 50점, 법규 60점. 요게 가장 2년차들이 많이 합격하는 케이스예요. 조금 더 낮춘다고 하면 45점, 55점. 커트라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2년차가 가장 많이 합격을 하려면 실무와 이론에서는 명가락에서 그보다 약간 위의 점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법규의 점수를 더 많이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단기 합격의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저는 뭐 과외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그런 결과를 많이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저는 그냥 안정적인 50점에서 55점만 획득하는 거를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강의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부동산 학개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요 교재도 이제 출간이 될 거예요. 곧 출간이 될 건데 학개론에 관련해서 8회차, 감정평가론 강론과 관련해서 유형별, 목적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2회. 제가 지금 약간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시간을 저는 좀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편이라서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 1.2배속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강의를 하는 이유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요. 이론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개념과 체계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론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 물어본 주어에 있어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잡기 위해선, 즉 문제 분석을 하기 위한 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주소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에 대해서 6회 정도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초점이 되어 있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풀이로 이제 한 50점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봐서 답안 작성을 해서 걔를 제가 첨삭을 직접적으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12회인데 원래는 그전에는 1회부터 32회까지 지금 제가 다 했었어요. 전체를 200점 중에서 100점을 이제 시험을 보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세세한 것까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특히 저는 회차별로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중에 시험장에서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1번을 먼저 풀지 3번을 먼저 풀지 4번을 먼저 풀지 이거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회차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시간 세이브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게 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은 핵심 요약집은 이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됐고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본서라고 하는 책은 주로 이제 경웅수 평가사님 감점평가론 책이랑 그다음에 서광채 평가사님의 부동산 학개론 그다음에 강론에 있어서는 실무기준 해설서 그다음에 각 해설서에 추록들이 있어요. 뭐 임대료 매뉴얼이라든가 권리금의 실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다 그냥 집대성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웬만하면 빠지지 않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핵심 요약집은 뭐냐? 목차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단권화를 쉽게 말하면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읽히는 거는 조금 안 읽힐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기본서를 찾아서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에 가장 들어갈 것들의 중요한 것들은 개념이에요. 개념과 목차 그거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거를 먼저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일정은 요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 책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차와 방식 부분과 유형별, 목적별 이게 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 요약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무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특히 유형별, 그다음에 목적별 여기가 감정평가 실무와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요건 이제 간단하게 책 들어가 있는 내용 부분이고, 핵심 요약을 통해서 전체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문제 분석을 할 때 어떠한 틀에 입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강조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 분석과 이제 목차 작성. 그래서 이때는 주로 유형별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목차 작성과 답안 작성은 어떠한 기초를 갖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서와 결 작성에 특히 2년차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가이드북 책에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서결에 대한 유형을 한 4가지씩 정리를 해놨어요. 서결 작성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요런 거를 사실 다루는 강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집에 출간될 내용인데, 문제 분석 유형에 따라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간단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예를 들어서 관련 체계를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관련 체계를.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문제를 주어진 거고, 여기가 얘 주소를 파악을 해야겠죠. 감정평가의 원칙이 있고 시장가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뭐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안에 첫 번째를 물어본 거다. 그 안에 세부 목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체계를 먼저 확립을 해야겠죠. 여기에 맞춰서 배점에 따라서 목차 구성을 다르게 해야 돼요. 답안 작성도 내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해설로 해서 다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답안 분량은 이런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자세하게 3시간 정도로 해서 무료 특강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히 언급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기본 문제에 관련한 50점 쓰는 거, 40점에서 50점 정도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1회부터 33회까지 전부 다 다루는 강사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9년도 때부터 계속 하고 있던 거여서 각 문제의 채점 평가, 그다음에 다양한 목차 구성.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하는 이유는 그 기출 문제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 기준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준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데 A, B, C가 어느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A가 좀 더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기는 이제 기초 문제랑 개념과 이제 체계를 정리하는 거고, 1기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 기출 문제를 좀 섞어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응용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3기에는 이제 심화 문제, 특히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는 제 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형 문제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보시면 결국에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요게 이제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사고의 흐름이나 문제 분석의 방법을 제가 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으면 어떤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꽈락을 면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인 50점과 55점을 획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설명회가 이제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네요. 우리 온라인 분들은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여기 실강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좀 힘드시죠? 그래도 이렇게 어깨도 한번 풀어주시고 좀 제 강의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강사 소개인데요. 저는 결과로 말합니다. 저는 법규 수석과 그 다음에 최고득점, 그 다음에 단기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 오기 전에 단연차 합격생분이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상담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2년 차에 만났으면은 이렇게 법규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단연차 합격생분들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선의로 찍어주신 거거든요, 영상을.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2, 3년 동안 계속 헤매다가 저한테 오셔서 1, 2년 안으로 이렇게 다 붙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합격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 쉽고 재밌는 강의를 준비합니다. 근데 요거 제 캡처입니다. 작년 강의인데 저는 이제 PPT로 일단 기본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시각 자료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해를 돕는 예시, 그 다음에 우리 평가사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평가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들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제 개인 카페입니다. 여기에 이제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 있거든요. 판례나 기출 분석이나 이런 걸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격 수기를 제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분들이 계속 찍어주고 있어서 아직도 지금 제가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SMR이라고 있는데 제 이제 핵심 정리를 이제 말로 녹음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암기송에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음반에 데뷔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과목을 소개해드리면요. 1차 붙고 처음 오신 분들은 감정평가 및 보상복규 이게 뭐지? 이러실 거예요. 근데 작년 우리 통계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실무, 이론, 법규 이제 3교시 있습니다. 근데 과락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서 쉬운 과목인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합격률을 보셔야죠. 13%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규에서 최고 점수를 얻어서 제일 좋은 점수를 얻어서 평균을 쫙 올리셔서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득점 단기 합격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Q&A 가보시면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렇게 돼 있고 이 딱 세 가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법이 3개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범위가 좁구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이런 거를 다 모아서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도 행정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현업에 이제 필수적인 지식, 그 다음에 쉬운 예시로 하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감정평가사를 뽑는 시험이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현업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법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행정법 기본이론과 개별법인 보상법규가 조화를 이루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답안지로 연출돼야 돼요. 저희 1차 시험은 그냥 객관시험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써야 돼요. 글을. 그래서 우리 답안지로 현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고득점 최단기간 공부 방법을 이제 4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요도 순서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하자. 그리고 매번 테스트를 통해서 성적 향상을 이제 확인을 해보자. 그 다음에 답안지 분량의 핵심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중요도 순서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냐?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기출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요. A, B, C, D급으로 구별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인원점은 A급이에요. 별 3개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뭐지? 이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빈칸 넣기 시험을 해요. 그래서 단어를 넣는 시험,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지 분량 핵심 정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책에 핵심 정리라고 있고요. 또 카페에다가 제가 단문으로 또 올려드렸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년차 공부하신 분들, 서브를 어떻게 만들지? 물론 서브를 만드셔도 되지만 그냥 제 거 핵심 정리만 외우셔도 충분히 50점에서 60점 이상 충분히 받습니다, 점수를. 자, 그리고 질문과 답변, 우리 수강생 전용 공부 Q&A 어디 있어요? 요 카페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그 강의 계획서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 커리큘럼은요. 처음에 이제 4월부터는 기본 개념 특강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제가 공부 방법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개념이 끝나고 행정법, 개별법 이렇게 기본 이론 순이 있고요. 여기서 무슨 시험을 본다? 빈칸 넣기 테스트를 본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수업 전에 오시는 그 시험만 보셔도 2번 이상 반복하는 누적 복습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라요. 한 번 더 정리해요. 아까 뭐죠? A급, B급. 중요한 논점을 한 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례형 문제를 아마 처음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스킬이나 접근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로 일단 가다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출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유형별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1회부터 31회까지 그냥 쭉 보는 거? 그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논점별로 유형별로 묶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오시면 그 논점이 딱 잡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행정법도 또 관련돼 있죠. 그래서 타 시험 기출을 제가 반영을 해서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종합 문제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험과 판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요. 선생님, 그러면은 1, 2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5, 6월인데 쭉 달려다가 갑자기 끊기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스터디는 저도 합니다.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스터디로 매주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요.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요. 우리 유해분들은. 혹시 여기 생동차분이 있다. 3년차 동차분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요때 요 과정만 듣고 1차를 잘 보고 5월에 컴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월에 종합문제 풀이까지 정리하시고 스터디 쭉 따라오시면서 이제 5, 6월은 뭐죠? 이제 두근두근 거리죠.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파이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할 논점,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그 다음에 완전 최신 타시험, 국가시험 기출을 다 반영을 해서 제가 100점 테스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분들도 그냥 쭉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분들도 유형별 기출문제부터 파이널까지 온라인 첨삭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기본 이론부터 중요 논점 정리와 기본 문제 풀이. 여기서는요, 이 단계에서는 시험 전에, 수업 전에 시험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다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자료랑 시험지랑 그다음에 문제지를 다 드리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빈칸 넣기 테스트 이거 말고 저는 한 번에 나중에 몰아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료만 받아가셔서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공부했던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분들도 미리 뽑아서 문제지를 뽑아서 강의 딱 클릭하기 전에 그때 혼자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반과 우리 실강반들 두 분 다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강의했을 때 무료 특강은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요. 기본 이론 강의부터는 우리 핵심 정리, 요 교재와 요게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보다가 이건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정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짧고 굵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내일 공부 방법은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개념 무료 특강 내일 꼭 뵀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패드 이제 추첨이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